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우리 국민들 속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소식은 올림픽 소식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정치 뉴스 보시면 이렇게 좀 분통이 터진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뭐 정치 시사를 다루는 프로그램들 아니면 관련 유튜브들은 구독자 수도 많이 떨어졌다. 내지는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도 많이 시청률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나마 국민들께 시원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이제 정치 뉴스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시원한 뉴스, 또 국민들한테 힘이 되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먼저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시죠.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실루엣이 굉장히 익숙한 분입니다. 화제가 된 만남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제 용산에서 1시간 30분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만남에 이어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두 번째 또 만남을 가진 걸로 보이는데, 이게 뭐 두 분이서 독대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중간에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어서 뭐 실제로는 독대라고 보기 어렵다. 뭐 좀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는 뭐 1시간 반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긴 한데, 처음에 언론에는 10분간 독대 라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완전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조금 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에 전현직 지도부의 낙선자들까지 다 이제 모아서 만찬을 했었죠. 삼겹살, 뭐 삼겹살이 당정청의 뭐 의미다, 이렇게 의미까지 담아서 화합을 강조했는데, 그때도 이제 낙선자까지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자리 배치 갖고도 이야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여기 앉아 계시면 바로 앞에 한동훈 당대표가 앉은 게 아니라 약간 시선이 분산되게 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삼각편대 비슷하게 이 한쪽에는 한동훈 당대표, 한쪽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앉아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자리 배치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대통령. 그래서 이거 완전히 갈등이 봉합된 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 대통령의 워딩은 우리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고 했고, 거의 그 직후에 사실상 독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입회를 한 상황에서 그러면 당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자리였나?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지도부가 어느 정도 좀 재편이 되고 사실상 대통령과 독대하는 게 첫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뭐 다 낙선자까지 포함해서 부르니까 이거 독대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독대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대통령 입장에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리였냐? 아니냐가 중요할 텐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정전식 정책위 의장과 관련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와 별도로 또 만난 자리에서 이건 그냥 유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전적인 정권을 실어주고 당대표한테 일임하기보다는 뭔가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과 만난 게 아닌가, 당대표와,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이 워딩에 대해서도 좀 서로 해석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지금 교체 여부가 가장 큰 지금 이제 논란의 가장 뜨거운 논란으로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보면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정책위 의장도 임기가 있어요. 1년. 네.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비대위 체제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2개월인가 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5월쯤에 맞습니다. 지금 임명이 됐었죠. 그래서 본인은 임기를 지켜야 된다는 건데 네. 정치는 좀 관행이란 게 있잖아요. 저도 이건 관련해서 여러 이제 국회에 오래 몸담았던 선배님들 뭐 이렇게 여쭤보면 네네. 이런 정무직 공무원과 관련한 당직 그리고 이런 자리는 전당대회부터 전당대회까지가 임기라고 보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당의 관행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정권을 갖고 있고 특히나 임명하는 자리인데 나 임기 남았어라고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도 본인이 임명을 했었고 김기현 대표 때도 성일종 원내대표가 있었나? 그런데 본인이 임명한 사람으로 이제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물러나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정점식 정책의장은 안 그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개인 뜻일 것인가? 대통령의 뜻일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친윤계의 뜻일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또 리더십의 일종의 작지만 시험대에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옵니다. 사실 이제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과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책위 의장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사퇴를 맞아요.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네. 의원총회도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기류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최고위가 구성됐고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네. 지금 구성을 보면 친한,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직 지명은 안 됐지만 네. 4예요. 친한파가. 이 9명의 지도부 중에. 정책위 의장까지 하면 5가 이 친윤계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전체 9명 중에 맞습니다. 지금 4명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정책위 의장 자리가 지금 캐스팅 보트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5대 4가 되느냐, 네네. 4대 5가 되느냐 그 기류 맞습니다. 기조에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최고위가 무슨 다수결로 입장을 내고 이런 건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도 당대표를 축출하고 이럴 때 막 최고위원들 숫자를 갖고 굉장히 또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점식 의장은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평가하기로는 개인만 생각하면 개인 좀 내려오고 싶었을 거다. 심지어 이른바 뭐 한 달이라고 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좀 비판적으로 네. 이야기했던 한동훈 당대표를 좀 지지하는 당원들은 정점식 그 의원의 SNS에 가서 왜 내려오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를 엄호하는 쪽에서는 아니 무슨 검찰이 정책위에 얼마나 또 조회가 깊어서 이 자리에 그렇게 고집하냐. 되게 맹공을 퍼붓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치와 모멸도 좀 감내하는 거예요. 네. SNS는 폐쇄했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럴 것인가? 이건 내가 어떤 친윤의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내려온다. 그런데 이거는 또 정치 관행에는 맞지 않다 보니까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또 만약에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이거 대통령실과의 갈등로까지 또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꾸겠다고 이렇게 좀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의원총회를 또 맞습니다.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가 내가 원하는 정책위 의장은 네. 아무개다 낙점을 했는데 이게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또 정치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당을 전혀 장악하지 못했구나. 원외 당대표의 한계구나. 당에 뿌리 내리지 못했구나. 라는 해석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과의 어떤 대립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서 과연 원론적으로 한다면은 내 사람을 좀 네. 정책이 같은 팀으로 이게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작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제2부속실이 사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맡게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일정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인원이 배치가 되면서
뭐 작게는 의상부터 그리고 이제 공식 행사를 하고 메시지를 내는 부분까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별도 체계가 돌아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방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물론 늦게라도 제2부속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제2부속실 폐지였어요. 네. 그때 이제 폐지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학력 위조 의혹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렸을 때 저는 조용한 내조만 할 거다.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정치적으로 누가 되는 행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니 아무 행보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굳이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이 조직을 가동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거였지만 최근에 불거진 뭐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랑 네. 나눴던 대화, 뭐 그리고 뭐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네네. 사람과 나눴던 뭐 이런 부분 하면 대단히 국정에 많이 이제 네네. 관여하고 개입한 것처럼 이 흔적은 보인단 말이에요. 뭐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그 맥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투명화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KBS 2월 이제 신년 기자간담회 때 이거 제2부속실은 국민 뜻을 좀 모아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뒤늦게라도 만든 건 다행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이걸 보완하고 대안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새로운 당대표를 맞이한 국민의힘 당직자 인선 과정에서 계파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해킹 아니다.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군 정보 요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구속이 됐는데요. 이 군무원은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했지만 정보사는 해킹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저는 들으면서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이제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 뭐 그리고 약간 회색 요원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했다 그래서 한 여성 교수를 일단 그 기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화이트와 회색 요원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뭐 가방도 사주고 이러면서 정보 같은 걸 교환하고 식사도 하고 이거는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구속된 이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정보관계로 이제 군 업무를 계속했던 사람이고 퇴직을 한 이후에 군무원으로 이제 재취업을 한 케이스인데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는 건 전 세계에 본인이 국정원 소속이나 어떤 정보 활동을 한다는 걸 완전히 감추고 그러니까 신분을 약간 위장해서 이제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그 국가에 이를테면 뭐 유학생이나 아니면 뭐 기업인이나 회사원, 주재원 이런 형식으로 나가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실명을 당연히 쓰지도 않고요. 뭐 학력, 나이 이런 게 완전히 철저하게 좀 비밀에 좀 관리가 되는 겁니다. 비밀하에.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의 명단을 한 조서종 같아 넘긴 거예요. 이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간첩 행위를 한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 어쩜 국정원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으로 국군 정보사령부로 넘긴 거예요. 지금 군 방첩사라고 해서 이 예전에 기무사, 이 기무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구조 개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군 방첩사라고 거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내 컴퓨터에 해킹당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간첩 사건이라면 굉장히 좀 큰일인데요. 이게 이제 그 해킹을 본인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당국에서는 의도적인 유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각자 근거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USB가 아예 군 그 정보 그 부대 내에서는 USB로 인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이제 재가공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파일 형태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명단을. 그리고 아예 유출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이게 2급, 3급 기밀로 분류되는 문서라고 하거든요. 그 기밀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파일 형태로 갖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군에서. 이거는 그냥 아주 소수만 접근 가능하게 공유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알고 암흑에 어느 국가에 파견돼 있고 나이 뭐 이런 거를 실명
이걸 갖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어쨌든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문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킹을 당한 거지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논리가 좀 미약한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가공한 문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진짜 국가 안보에 상당한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서로 여야가 이제 남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이 야당 때문에 무산이 됐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 군 당국이 사건 은폐를 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팩트 체크를 했어요. 진짜 이제 간첩법과 관련한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의 반대로 되지 않았냐?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아, 팩트가 아니고요. 간첩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정확하게는 형법에 간첩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조항이 간첩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조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이게 살인죄보다 형이 높아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근데 이제 적국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적국에 이로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 적국이라는 규정을 외국으로 바꾸자라는 게 이 형법 개정안의 핵심 요지였어요. 지난 국회 때 민주당에 이제 의원 3명인가가 발의를 또 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발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민주당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관련 소위에서 이 조항 논의를 하는데 법원 행정처 차장이 나와서 이거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의 정합성 취지에서 이게 좀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점식 정책위 의장,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이었는데 굉장히 법원행정처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라고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이야기한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외국으로 좀 바꾸는 방향은 필요해 보여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보셨겠지만 중국 식당을 이 개업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식당 운영을 했어요. 후기를 보면 맛집 후기를 보면 대단히 맛없는데 너무 비싸다 이런 거 일색이에요. 근데 외관은 되게 훌륭하거든요. 거의 실제로 식당이 아니었던 게 정설입니다. 이게 중국 비밀 경찰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마련한 식당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 규정이 미비해서 더 수사는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 없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뭘로 처벌했냐면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활동을 해도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기밀을 들여다봤는지는 모르잖아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으로 했다고 좀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공백이 있는 건 맞고 이게 논란이 된 이상 빨리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이 첫 버전의 그 성패는 사실 그 기밀 유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하는데 정말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인 보완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유적 표현. 이건 누가 어떤 말을 두고 한 말일까요? 은유적 표현. 최근 사흘간 진행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당시 후보자를 향해서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이게 알아보죠. 맥락은 있는데요. 일단 상대방한테 당신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러면 좀 모멸적으로 느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당시 후보자, 이제는 이제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위안부와 관련해서 강제동원됐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동의하냐, 강제동원에 대해서. 그때 논쟁적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사를 배우고 뭐 건전하리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역사관을 갔다면 이거는 여러 역사적인 사료가 심지어는 뭐 동남아, 네덜란드, 유럽에서까지 이제 강제동원됐다는 사료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동의가 어느 정도 된 이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논쟁적 사안이다. 이제 나중에는 약간 바로잡아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보는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이게 장관급인데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이제 시민분들도. 게다가 본인 이제 뭐 김장겸 사장과 관련해서 축출된 부분 어떻게 하는가 정치 보복이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뇌구조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이진숙
당시 후보자가 아주 직격합니다. 이거 바로 잡고 나에게 사과하라.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서 또 의원 제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안을 또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은 이제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또 상당히 이제 긴 내용을 또 발언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어요. 아니 네. 이렇게까지 의원 제명할 사안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잡거나 최소한 사과를 한 의향이 네.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맥락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좀 상식적이지 않고 통념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좀 너무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뇌구조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제명안에 또 최민희 의원장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워딩 중에 하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관련해서 본인 해명에 따르면 최형두 그 방통위 간사거든요, 국민의힘. 네네. 그러니까 좀 살살 하라는 취지에서 아예 청문회에 이진숙 후보자가 처음 하는데 이거 좀 수위 조절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그렇게 네. 봐주는 거냐. 그래서 이걸 뭐 나이로 폄훼를 하거나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런 맥락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과하거나 본인의 발언을 철회한다는 그런 입장은 없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약간 그 태도나 이제 좀 말꼬리 잡듯이 좀 이렇게 좀 그 다투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제 이제 임명이 제가가 됐고요. 바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뉴스픽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필리버스터 111시간의 의미와 계속되는 여야 대치입니다. 네, 방송사법 필리버스터가 5박 6일 111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이제 국민들이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지금 그렇죠. 수준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도돌이표로 쳇바퀴 네네. 돌듯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느낌이에요. 네. 일단 민주당 뭐 범야권이라고 하면 192석이고 개혁신당, 뭐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법안들이 상당히 많고 뭐 방송사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수 여당이란 표현이 상당히 좀 어색한 표현인데 보통은 네. 집권 여당이 이렇게 소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24시간 의사진행 네. 방해, 이건 뭐 법적으로 국회법상 보장된 거지만 계속 밤새도록 이제 의사진행을 막 하는 겁니다. 그 네. 발언을 하고 문제점을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건데, 또 하나를 보면은 그럼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부분인데 이렇게 네. 아무도 안 앉아 계시면 뭐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고 이제 필리버스터는 또 법적 요건이 어느 정도 네네. 되면 중단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럼 중단되면 밤새워서 한 것과는 좀 무관하게 다시 한번 국회를 통과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거부권 행사를 그럼 거고. 재부의를 하면 또 가중된 요건에 따라서 네. 이게 다시 올리고, 이게 계속되고 있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도 결국에 또 재표결을 거쳐서 또 부결이 되면 이게 또 폐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아마 거의 공언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께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사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4가지 법이 네. 방송과 관련해서 있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나머지 3개는 MBC법, KBS법, EBS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좀 아, 편한데요. 네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지금 방통위가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2명 새로 신임으로 임명한 네네. 위원과 둘이서
계속 주요 상황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네네. 원래 5인 체제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2명이서 계속해서 이제 주요 의결들을 하고 있죠. 그건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보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요. 아무리 합의를 도모하더라도 이건 합의제 기구다라고 법에 명시된 경우는 대단히 드물어요. 이게 독임제로 하지 말고 방송통신은 어떤 정파와 정치적인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 중립성을 위해서 합의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5명으로 돼 있고 이걸 뭐 과반 출석에 과반 이런 요건을 해놨는데 지금 2명이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쭉 그랬어요. 그것도 여권 추천 인사로만. 그럼 이건 최소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최소한 4명이 출석하고 이 중에 과반으로 의결하도록 하자. 4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불합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고요. 이제 KBS, MBC, EBS 법은 이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이사회를 지금 뭐 각 방송국마다 다르긴 한데 뭐 KBS는 11명, MBC, EBS는 지금 9명 체계거든요. 이것을 21명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추천 단위가 있는데 그걸 조금 폭넓게 시민사회, 뭐 학계, 언론계 뭐 이런 식으로 넓혀서 추천을 받아서 확 좀 풀을 넓히자는 건데 그래야 좀 정치적으로 얽히고 이런 부분이 덜 하지 않겠느냐, 희석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집권을 한 당에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과반을 좀 차지하게끔 추천 그 권한을 보면.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하자는 건 의도가 있는 거다. 막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 봉투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그 같은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그 패턴을 또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예상되는 수순인 거죠.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더 늘리겠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 법안이 또 관련 법사위를 통과를 했으니까요. 이거 관철시킬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했기 때문에 행사를 할 거고요. 노란봉투법은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나아가서는 장려하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자는 건데 지금 노동조합법에는 조합이 주체가 된 파업이 일정 정도 본인들의 어떤 근로 여건이나 이거 생존과 관련해서 파업을 하면 이건 정당한 파업이에요. 법이 보호하는 파업입니다. 근데 그 주체는 노조로 돼 있는 거예요. 교섭권이 있는 노조.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업체. 지금 많은 부분이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사고가 나고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건 그런 쪽의 근로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이제 하청업체들이 이 교섭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소송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노조가 없고 딱 교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현행 법상. 그럼 무조건 자기네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하더라도 파업을 하더라 이건 불법이에요. 무조건 불법이에요. 우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그 범위를 조금 넓혀주자.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쌍용차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직업을 잃게 되면은 복직 투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상당 부분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본인 개인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뭐 이를테면 올스톱을 시키면 조선업계 뭐 이런 데는 굉장히 그 금액이 큰 거야. 하루에 손실이란 게. 그거를 이를테면 100명의 이제 노동자가 있다 하면은 100명한테 다 소송을 거는데 우리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한 명한테 이를테면 10억 이 손해가 났다가 한 명한테 10억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했냐면 10명 중에 노조를 탈퇴한다거나 본인이 잘못했다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또 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이 그걸 분담하는. 그래서 대법원 판시도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 부분 대법원 판시대로 부진정 연대 책임으로 하지 말고 한 명이 다 전액 배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책임을 좀 분별하도록 하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이게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자세가 여야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민생이라든지 쟁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5월 30일에 지금 21일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여야가 처리한 법안이 지금 한 건도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국회가 뭐 정치 약간 실종을 넘어서서 정치가 약간 이제 그냥 진공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깨알같이 찾아보면 정파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대립하지 않으면 여야가 또 합의해가지고 네. 통과한 법도 있기는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물리치료사 법과 관련해서 이게 2년제, 3년제 교육과정으로 좀 투트랙으로 나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병원 현장에서는 되게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2년제 나왔고 나는 3년제 더 배웠고 뭐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거 일원화해야 된다. 그래야 현장의 혼란도 그리고 수급 체제도 좀 단일화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또 통과를 시킨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언론에서 주목도 안 할 뿐더러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근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뭐 이런 건 크게 보이지는 않긴 하고 이제 관련 상임위 정도를 통과하고 있는 건데 참, 그러니까 여야가 예전 같으면은 막 이제 카메라나 기자들 앞에서는 자기네들 정파적 이익을 대변해야 될 그런 그 본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상당히 격돌하다가도 굉장히 사실 뒤에서는 네네. 잘 어울리고 했는데 그런 풍경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게 그냥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치하는 걸 넘어서 인간적인 교류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좌관들도 같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식사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풍경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 있는데 이게 네. 정치가 그런 식으로 강대강 대치를 했을 때 미국에서도 법안 통과나 이런 게 대단히 저조했어요.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풀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결국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다시 이제 또 탄핵안을 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세 번째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고요. 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지난 26일에는 사실 이상인 직무대행 역시 네. 이제 저희가 그 탄핵안 뭐 표결 직전에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 이게 또 이제 탄핵안 발의하겠다 하면은 그 전에 자진 사퇴하는 맞습니다. 그러한 패턴도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그런 선택은 안 할 거라는 전망이 네, 좀 많이 그런 나오더라고요. 기사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예.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런홍일이다, 런동관이다. 네. 그러니까 직무집행이 탄핵안이 일단 올라가면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식물위원장이니까 아무것도 사실상 못하게 되고 그러면 빨리 다른 대체제를 구해왔던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는데 네. 이게 과연 탄핵 사유로 평가를 받을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뭐 법인카드 의혹이다 여러 의혹이 있지만 그 부분은 직무와 관련한 방통위원장 직무와 관련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과거에. 어떤 그 청문회 당시에 어떤 네. 자질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지 이게 위원장이 되고 나서 어떤 탄핵 사유로 볼 수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과연 가결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어제 굉장히 많은 일을 되게 일사불란하게 했습니다. 마치 뭔가 임무나 미션을 맡은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임명을 제가 한 지 10분 만에 이제 출근을 했고 그리고 오후 5시쯤에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이사진 추천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 선임 의결을 이제 강행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굉장히 이제 작정을 한 것처럼 속전속결로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MBC 출신이시죠. 대전 네. MBC 이제 사장까지 역임을 했고 홍보국장 등 주요 이제 직책을 역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MBC를 민영화하겠다는데 좀 일조를 네.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박문진 이사를 교체를 하고 이런 건 이사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뭐 사장을 교체를 한달지 여러 제도와 관련한 MBC와 관련한 부분을 좀 바꿔나갈 수가 있는 밑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러 뭐 의혹들 그리고 민주당의 비토가 있었지만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어떤 MBC의 정상화 방안 중에 하나로 읽히는 부분이 있고요. 되게 빨리,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갔던 네네. 겁니다. 이인이 비공개로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본인이 또 MBC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일했던 이력이 있고 하니까 이걸 회피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했지만 다 그 사람들은 각하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안건 같은 것도 보통은 이제 시간을 좀 여러 일 두고 언론에도 알리고 이걸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속전속결로 네.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KBS 이사진들 다 교체됐죠. 네. MBC도 마찬가지고. 근데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상당히 좀 친분이 있는 문화일보 이제 검찰출입 기자로 이미 좀 됐지만 네. 지금 MBC 사장은 이제 MBC 기자 출신이고 약간 진보 인사로 분류되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보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걸 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네.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안 관련해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이진숙 탄핵안에 대해서 우리는 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그렇더라고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제가 오늘도 개혁신당에서 이 몸담고 있는 그 사무총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김철근 네. 사무총장 본인들은 탄핵안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고 이런 문제의식은 공유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여러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안을 가결을 시켰어요. 네.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안도 계류 중인 게 네네. 여러 건이고요. 그중에 한 건이 굉장히 탄핵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인정되던 검사였어요. 네네. 왜냐하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 유우성 씨 네네네. 서울시 공무원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권 남용.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기소도 하지 않고 이랬던 걸 나중에 막 한꺼번에 기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그런 서류를 냈었고 네. 굉장히 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위법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부적절하고 업무 수행을 하는데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은 유지 가능하다. 이 선례가 최근에 나왔던 네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2인 체제로, 왜냐하면 2인 체제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직무집행정지 이 네네. 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법원도 참 판결이 엇갈려. 2인 체제 이거 위법하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집행 정지해라고 한 판결도 있고 결정리에도 있고 2인 체제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예 의결을 원점으로 돌릴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한 부분도 그것도 있어요. 사안별로 지금 다르게 나오고 달라요. 있고요. 예. 네. YTN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바뀌고 이런 부분 2인 체제 좀 이상한데 이거 위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 그래도 원점으로 돌릴 건 아닌 것 같아가 법원 판결이었던 네네. 거고요. MBC의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직무집행 정지 이거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의결을 집행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도 맞습니다. 약간 그 다른 의견들이 네. 나오고 있네요. 본안에 가서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시간이 하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탄핵 내가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 지켜보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거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네. 개혁신당도 전략적으로 이게 탄핵안이 가결까지 되긴 좀 어려운데 인용까지 되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기존의 전당대회 때 제3자 추천 관련한 그 안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일단 방송 인터뷰에서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제 그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력하죠. 이게 네. 한 상징적인 단면이 지금 신임 최고위원 지도부 중에 2명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민전 최고위원 네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동훈 당대표는 원내 사령탑이 아니다. 네네. 그런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내 이슈다. 왜 본인이 이 부분을 관여하려고 하느냐라고 직격했습니다. 네네. 이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는 출사표를 던질 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안 받을 돌이 있냐라고 그랬습니다. 네. 오히려 받지 않고 버티면 대통령이 위험해질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안이 없지 않느냐. 네. 네, 그런 논의를 했었죠. 그러면서 본인은 독소 조항을 빼고 그러니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당내 기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원희룡 후보도 당시에 계속 이야기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했던 게 이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시동을 거는 거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네네. 있거든요. 당내에서 설득하는 게 쉽지가
많은데 한동훈 당대표는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탠스를 일단은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기자들이.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원내 대표는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또 네. 그러면 이거 안 하겠다는 건가? 그러다가 다시 이거는 한동훈 리더십의 완전 바로미터다. 뭐 여러 이제 네네. 그런 분석이 나오니까 내가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설득이 될 것인지. 그런데 이번에 재부의를 했을 때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최소 3표 있었습니다. 네네네. 3-4표가 나왔어요. 8표의 이탈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치권의 시계가 정말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이 과연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합의를 하거나 조율을 할 생각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기사로 나오는 느낌은 아마 받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이미 이제 3차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길게 가서는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뭔가 타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비판에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생각이 많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재부의가 이제 가결되지 못했을 때 네. 우린 더 강한 특검법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내부에서 논의할 때 처음에 지난 국회 때 냈던 안은 한동훈 당대표가 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대한변협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이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검은 지금까지 공소유지가 됐던 전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대법원장이 본인이 지명한 특검이 수사한 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좀 이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좀 비토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받으면 국민의힘은 거부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앞에 그 당시에는 이제 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단히 지렛대로 압박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탈표가 3표 최소한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수용해 준다면. 그래서 아마 중간 측에서 3차 발의되는 최상병 특검은 이 제3자 추천 권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좀 앞두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약한 뉘앙스로 네.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맞습니다. 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네. 좀 드네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에서 8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또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지금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김영철 검사는 일단 장시호 씨가 네. 좀 오빠라고 뭐 하면서 이제 제3자인 아주 친한 지인한테 오빠가 내 구형량이 뭐 1년 6월을 맞을 거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장시호 하고 씨라면은 그 전에 최순실 씨의 맞습니다. 조카 최순실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 수사와 관련해서 내가 증인으로 뭐 서울 필요가 있었는데 나를 연습시켰어 하면서 대단히 좀 결탁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제3자한테 해서 네. 좀 논란이 됐던 검사예요. 분명히 본인은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그 김 여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무혐의로 주고 약간 수사를 봐주기 수사를 해준 게 아니냐.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이걸 또 탄핵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증인 리스트에 뭐 장시호 씨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뭐 김건희 여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증인으로 나와서 또 이렇게 출석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관심사예요.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요. 이 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증인에게 강제로 이제 구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는 또 달라서 이 부분이 얼마나 증인으로 이렇게
신문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인가는 좀 의문이 남고, 장시호 씨도 본인이 이거는 내가 좀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지만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본인이 국회 나와서까지 이야기를 할지 좀 물음표고요. 네. 뭐 국정농단 사건 때는 특급 도움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이건 또 별개로 본인과도 연관이 직접적으로 된 사안이라 얼마나 실효적인 청문회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반환점 돈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부진 이유는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의힘과 비교를 하자면 이제 한창 지금 이제 흥행이 됐어야 하는 시기인데 연일 좀 흥행 부진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권리 당원들의 투표율마저 좀 저조하다고 네. 하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좀 뭐 국민의힘은 어대한이 있었다면 네. 민주당은 어대명 기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싶은데요. 기대가 좀 되지 않아서일까요? 그냥 이미 정해진 것 그런 같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레이스가 완전히 되기 이전에는 과연 77.7%를 얻을 것인가? 이거 지난 전당대회 득표율이기 네네. 때문에 못 미치면은 이거 리더십에 좀 해가 될 텐데라고 네. 했는데 첫 제주 경선에서 90%대가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다음 인천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네네. 77.7%보다 그 당시에는 박용진 후보가 한 20%대는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김두관 후보가 이제 저력이 거기에 좀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한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겠어라는 네. 어떤 표심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율이 30%대로 저조한 게 사실 아닌가. 저희가 약간 비등비등할 때 내가 한 표라도 가서 네. 더 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엄청 치열할 때는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이다. 있지도 않은 사건 만들어서 재판에 시간 뺏기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거는 재판을 지금 뭐 3개인가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다시 이제 네네. 기소가 되면서 거의 이제 매주 뭐 일주일에도 막 2-3번씩 네네. 재판을 참석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본인의 억울한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기각할 때도 법원이 검찰한테 이렇게 그때는 이제 대장동 건이었는데 네. 물었다는 거예요. 현직 지자체장을 산하기관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법을 보면 이런 행정 지자체장한테는 재량 행위가 상당히 많이 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왜 설계를 민간업자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했느냐가 이제 주요 골자기 때문에 100% 이런 지자체로 이익이 환수되는 설계의 사업이 아니면 지자체장으로서는 다 배임 이슈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상당히 어려웠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관련한 자료는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소한 전례가 있을 것인지와 관련한 의문.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고 이게 정치적인 수사고 대선에서 0.7% 차이로 졌다는 거에 대한 어떤 후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정치적인 그런 보복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토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종부세, 금투세 이런 관련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TV 토론회에서 내가 만약 종부세 완화 주장했다면 수박으로 몰렸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철회할 생각이 네.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수박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또 굉장히 좀 여러 공격이 또 들어올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이건 유신 체제냐, 개딸이 네. 점령한 민주당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공격의 수위를 네네. 높이고 있는데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노무현 네. 대통령 때 또 이렇게 추진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거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는데 네.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 해봤어 봐라. 네. 그러면 민주당을 버렸네, 정체성에 문제가 있네, 수박이네, 이게 좀 멸칭 같은 거잖아요. 네네. 겉으로만 민주당인 척하고 속은 엄청 보수적이다, 네네. 이런 얘기니까 내가 했으면은 다르고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한 포인트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저희가 지난주에는 정봉주
의원이 좀 후보가 이제 그 최고위원 후보 중에 네.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선두에 앞장서고 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뒤집혔어요. 약간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상승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이른바 오더 아니냐. 네. 왜냐면 이제 잼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타고 다니는 차에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다 올라요. 네.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제일 먼저 탔고 그때 이렇게 표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처음에 선전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혹시 김민석 후보를 원하느냐? 네. 라고 했지만 뭐 꼭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겠고 이제 정봉주 후보가 탄핵은 시대 정신이다 엄청 강경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게 민주당 지도부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당원들이 좀 표에 녹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고위원 그 전당대회 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느새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